수능 특강에 우리 문제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진도를 다 못 나갈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게 이제 뒷반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주기로 한 문제만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혹시 문제 풀다가 의문점이 생기시면 다른 문제의 경우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 봐주세요. 그림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했거나 선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거다. 교환하거나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얻으면 내 거가 될 수 있대요. 자유세계에서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는 행위로부터 발생을 한대요. 자발적인 교환 체계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발생하고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한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했다면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유 권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정의로운 것이고, 소유 권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의 정의로움이 없는 거다라고 해서 정의로움이 뭘로 결정이 되냐면 소유 권리가 정당하게 소유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분이니까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시는 노직 선생님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기 1번 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소유물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불정의하다라고 했는데,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가진 개인 간의 소유물의 불평등, 다른 말로 요거 차등,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차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라고 했는데, 롤스와 같이 노직도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소유의 절차만 공평하면 소유의 권리가 발생되어지는 절차만 정의롭다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결과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인이 타고난 어떤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재능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롤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사실이다라고 롤스는 생각하고요. 노직 선생님은 그게 자신의 신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부정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모든 자산의 분배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분배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이 집단이 어떠한 분배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분배 형태는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인 분배 원칙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집단의 결정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분배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교환하거나 분배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의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의로운 분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거는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과정에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정의죠. 부정의가 발생되면 현재 소유 권리의 여부, 소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안 미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소유물에 불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 소유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쳐서 내 소유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직 선생님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 역사적 분배를 강조하고 계시죠. 4번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배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겠죠. 무엇이나 정의롭다라는 건데요. 이 표현 정의로운 상황,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발생했다라는 거는 절차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혹은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분배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분배가 되니까 무엇이나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5번 양도의 원칙에 따라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소유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소유 권리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취득한 소유물이 양도되었어요. 그러면 이 소유물은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취득한 사람이 소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물 A라고 하는 소유물이 있다고 치면 A의 소유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소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정당하게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이 취득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한 사람이 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을 넘기면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않을 수가 아니라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당하게 얻어 있는 소유물을 정당하게 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4번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정당하게 넘기면 정당하게 소유 권리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77페이지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형사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요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사상가는 자신이 살인을 했을 경우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예방하려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동의했다라는 관점이네요.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형벌의 부과의 정당성이 사람들이 동의, 윤리시간에 동의가 나오면 합의랑 같은 말 또는 계약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약과 같은 말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형벌을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계약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이 따라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인정한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배우신 사상가 중에서 계약론을 주장을 하시는 사상가는 루소랑 베카리아 선생님이 있으신데, 지금 사형 받는 것에 동의했다는 건 사형 제도를 인정했다라는 거니까 루소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소의 계약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비사상가는 자신의 생명이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중요한 표시 좀 할게요. 자신의 생명을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나의 생명을 누구한테 양도를 하겠어요? 이 양도하는 게 불가능해야 돼요.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이니까 사형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거냐면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왜 반대하느냐? 나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사회에 넘기지 않은 권리를 국가가 행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형에 반대한다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상가가 바로 베카리아 선생님이죠. 우리 생윤 시간에 유일하게 사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베카리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카리아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루소인 A 사상가가 베카리아인 B 사상가에게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볼게요. 1번. 루소는 살인범이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답니다. 아니죠? 살인범은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루소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형벌의 정당성이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근거해야 된다.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자들의 이익 증진이죠. 다른 말로 권리 보장입니다.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루소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카리아 선생님도 계약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사형이 아니라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형벌을 집행할 때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하시고, 베카리아 선생님은 일부 공리주의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의 다수의 이익 증진이 되면 선이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서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오셔야 돼서 틀린 답이다 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일반인이 두려움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범할 수 없게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반인의 두려움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벌일 없게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을 요 위에 있는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루소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똑같이 베카리아도 처벌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에서 틀린 거다. 간과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이 틀린 선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4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계약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닌 건 맞아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계약자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에 루소가 동의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하고 계시는 베카리아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형벌을 주는 것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증진하는 것, 계약자들을 돕기 위한 것,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아서 역시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사형의 정당성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맺은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사형이 성립될 수 있다. 사형에 대해서 찬성한다 라는 뜻이니까 일단 이 말에서 루소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회계약 때문이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맺은 사회계약 때문이다. 그러면 루소 사회계약론자니까 루소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베카리아는 사회계약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베카리아는 간과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형과 같은 생명권의 양도를 국가에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78페이지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2번입니다. 갑을 사상가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아예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B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갑을 보시면요. 네, 갑을 보시면 우리가 지향하는 다원주의적 평등을 얘기하네요. 아, 다원주의적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이네. 그러면 요거는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으로서 정의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해도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쳐 증식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존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영역 간에 분배의 영역 간에 분명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불평등하게 누가 다수가 소수가 독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전달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증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다원적 평등은 한 영역 안에서만 시민이 지닌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영역과 관련된 다른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게 경계가 선명하다. 영역 간의 경계가 선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분은 왈처 선생님이시죠.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왈처 선생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우리는 정의의 1차적인 주제로서 사회 기본 구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기본 구조가 정의로우면 결과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절차적 정의를 의미하는구나 이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시민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요. 그래서 지위와 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해서 더 큰 불평등을 낳는 경향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게 모든 사람이 기회를 통해서 웬만한 불평등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롤스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롤스 선생님의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 선생님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 자유와 권리가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모두에게 유사하게 제공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기회에 따라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초래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의 경향이 완화될 거다. 라고 보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자, 왈처와 롤스를 비교하는 입장이고요. 1번 보겠습니다. 여기 간과한다 앞에까지 왈처가 맞아야 됩니다.
4번하고 5번은 간과한다 앞에까지 롤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어떤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왈처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영역마다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롤스도 동의하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틀린 겁니다. 예, 롤스도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자유는 아니고 자유들끼리 상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직위의 불평등은 자유 및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지위를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가졌느냐라고 하는 불평등의 차이는 자유 및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왈처의 여러 가지 그 분배 영역에서 공직자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정치 권력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 요것들을 양립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롤스의 입장에서도 누가 높은 지위를 갖고 누가 적게의 지위를 가진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적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간과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요. 정의의 원칙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왈처 선생님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분배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왈처는 원초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 원칙을 정하니까 요거 간과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정의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모두가 원초적인 입장에서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하나의 원칙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롤스가 맞아야 됩니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소수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이거 롤스가 싫어하죠. 롤스는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사회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누구나 그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점적인 소유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에 대해서 롤스 선생님은 반대하지만 왈처는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왈처는 한 영역 안에서 독점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도 소규모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소규모의 불평등은 결과잖아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할 수는 있어요. 소규모로 있습니다.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어요. 뭐만 정의로우면 되냐면 절차가 정의로우면 됩니다. 절차가 정의로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왈처 선생님도 여기 위에서 보시면 불평등이 전환을 거치면서 여기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소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과하지 않아요. 간과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4번 문제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위에 있는 제시문을 보시고 4번을 풀겠습니다. 3번 위에 제시문을 봐주시면 79쪽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개인의 이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아이는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이익을 총합한 것에 불과하다. 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개인들의 행복, 즉 쾌락과 안전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될 목적으로서, 그것도 유일한 목적으로서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라는 자연적인 성향, 성향에 따라서 입법자는 다수에게, 개인들의 이 총합이니까요, 다수에게 쾌락이 되는지 고통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의 이야기죠. 벤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을을 보겠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요 얘기 하시는 분은 롤스밖에 없어요. 롤스입니다. 롤스. 우리 생윤에서는 롤스밖에 없습니다. 에서 기업가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노동자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전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사회의 부정의가 제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최초의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함으로 출발해도 정의로울 수 있는, 정당화될 수 있는 요 원칙은 뒤에 보시니까 차등의 원칙에 따라 오직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다라는 룰스의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등의 원칙이 아예 나왔으니까 룰스라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제시문 봐주세요. 개인들의 자산이 자연적인 자산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의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개인들은 자기의 자연적인 자산에 대해서 뭘 갖는다? 소유 권리를 갖는답니다. 소유 권리를 갖는 게 정의인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은 내가 원해서 얻었건 원하지 않아서 얻었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로부터 유출된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 권리가 있는 거라면, 그 소유 권리가 있는 물건으로부터 유출이 되는 거라면 다 정의로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 권리가 정의의 기준이다라고 보는 노직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을 사상가인 롤스에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간과한다 앞에까지 끊어주시고, 앞에가 노직이 맞고, 뒤에 노직은 롤스는 간과해야 맞는 답입니다. 자, 기억.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쵸. 기본 구조의 절차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죠. 로직한테도 취득의 원칙과 이전 양도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롤스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거 간과하지 않아서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입니다. 자연적인 자산의 분포는, 색깔이, 자연적인 자산의 분포, 누구는 많이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적게 갖고 태어나는 것을 공유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아까 자연적인 자산은 자의적이건 안자의적이건 그냥 개인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유의 자산은 아니다라고 노직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롤스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재산이나 자산의 분포는 공유자산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태어나는 건 우연하게 임의적으로 분배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내 소유 권리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만으로 볼 수는 없다, 고 이야기 하셔요. 그래서 롤스가 간과하는 내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개인의 더 우월한 재능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지는 않아요.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가진 것, 그거 부정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소유예요. 예,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롤스도 그렇죠. 우연하고 임의적인 그냥 사실이지 부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네요. 간과하지 않네요. 여기 X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릴 것 같네요. 간과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유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유자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틀렸고, 리을. 빈곤한 사람의 이익 증진을 위한 재분배. 자, 요거 복지를 위한 재분배죠. 재분배에 대해서 노직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잘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81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소유 권리에 의거해서 통상적인 형식을 제시하면 각 사람이 하고자 하는 선택하는 바에 따라, 이건 우리 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율적이죠. 자율적, 다른 표현으로 비정형적. 비정형적으로 각 사람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든 것, 그리고 그를 위해 하기를 선택하는 바의 것, 그리고 그들의 이전에 주어졌으나 아직 소비되어지지 않은 것 중에서, 양도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들에게 주기를 선택하는 것,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소유 권리가 부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소유 권리에 따라서 정의가 안정의가 발생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노직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이를 간략한 어구로 표현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조금 인용해서 가지고 왔죠.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율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노직 고르시는 문제예요. 기억. 분배 정의는 현재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현재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는 지금 현재 이 재화가 누구한테 분배되어 있느냐라는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정의로우냐 안 정의로우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쳐서 내가 갖고 있다. 그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따라서 정의롭고 안 정의로움이 결정되는 건 아닌 거죠.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각 사람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이 정당하다라는 건 소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 권리가 있다면 그 사회 전체의 분배도 정당하다. 그렇죠. 각 사람이 모두 정당하면 전체도 정당하죠. 맞습니다. 디귿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정형적 분배 원칙. 그렇죠. 롤스는 정형적 분배 원칙은 재분배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냐? 내가 원해서 분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리을 정당한 소유 권리는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에 의해서 각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렇죠.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여기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이 되면 이제 부정의의 교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가가 재분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8번도 우리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불형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비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오직 보복법만이, 자, 보복법 얘기 나오시면, 요거는 칸트구나. 응보주의 얘기하는구나. 응당한 보복이 형벌의 기준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에 따라 형벌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답니다. 살인범의 경우에 살인범은 엄격한 보복범에 따라서 사형시켜야 된답니다. 살인범이 빼앗은 생명은 사형이라고 하는 살인자의 생명으로밖에 보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보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해 동해 평등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해체되는 그 순간에서라도 조차 감옥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살인자라도 처형되어야 된다. 그게 이 살인자를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을 보겠습니다. 형벌의 남용은 절대로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벌은 남용하면 안 된다. 남용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조직된 국가라면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라고 물음표를 던지네요. 아직 정당하다고 얘기하진 않은 거예요.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데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벌이는 전쟁일 뿐이니까 이분은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냐면 베카리아가 되겠다. 베카리아가 되겠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사회계약 얘기하네요. 사회계약은 베카리아 아니면 루소인데 베카리아가 나왔으면 일단 이분이 루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남의 희생으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 남을 희생시킨다. 라는 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희생해서 나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형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볼게요. A는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그럼 여기 앞에까지가 칸트가 맞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범죄의 경중은 비례예요. 동해보복의 원리예요. 동해보복의 원리라서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100원이면 100원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1000원이면 1000원으로 갚아주는 것이지 사회에 큰 해악을 주었느냐 안 해악을 주었느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해악을 끼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칸트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똑같이 생명으로 갚아 주어야 돼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큰 해악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칸트에게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칸트가 비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B하고 D니까 베카리아가 칸트랑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베카리아가 맞아야 되고 루소와 칸트가 간과하셔야 됩니다.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요. 정당화될 수 없어. 사형은 국가가 이렇게 나 사형 집행할 거야 라는 권리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국가가 개인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베카리아 이야기 맞습니다. 자, 칸트는 정당화될 수 있죠. 동해보복의 원리로서 이성이 정한 명령에 따라서 똑같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으로 대갚아 주어야 된다는 우리의 공통적인 법이 있다라고 보니까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간과하고요.
루소도 사형을 인정하는 분이죠. 사형을 인정하는 분이니까 국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이게 간과한다가 맞네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C입니다. 루소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앞에까지 루소가 맞아야 됩니다. 살인범에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 사형이죠?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베카리아도 사회계약론자예요. 그러니까 사회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는 반대하지만 사회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 형벌이 뭔지가 안 나왔으니까 형벌 자체를 부과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소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요 앞에까지 루소가 맞아야 됩니다. 살인범도 사회계약에 참여한 자이므로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아니지요. 사회계약에 참여한 자이기는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시민사회의 적으로서 국외로 추방하거나 사형에 처해야만 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F 보겠습니다.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칸트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살인범은 국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된다. 국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형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살인범, 어쨌든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영원히 분리되는 사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 칸트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루소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루소도 사회적인 권리를 침해한 살인범은 국가의 적으로서 국외로 추방되거나 사형을 통해서 영원히 사회계약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의 9번 보겠습니다. 82페이지의 9번입니다.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갑을 보시니까 공적 정의가 원리로 삼는 표준으로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를 결정을 한대요. 그런 것은 한쪽보다 다른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동등하게 주어야 된다는 원리랍니다. 그러면 100원이면 100원으로 갚아줘야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된다. 동해보복의 원리죠. 즉 응보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면 요거는 칸트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을을 보시면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가치의 이득보다 작으면 그런 행위는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질러질 것이고 비효과적이게 된대요. 그러면 처벌은 이 처벌로 인해서 얻는 사회적인 이익이 있다면 처벌은 여기요. 사회적인 이익이 아니라 위법 행위로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커야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범죄자가 1,000원을 훔쳤어요. 1,000원을 훔쳤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때 1,000원보다 작게 뭐 500원을 처벌을 한다면 내가 처벌을 500원만 받으니까 1,000원 훔치는 게 이익이네 라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1,000원보다 크게 범죄를 처벌을 해줘야만 내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처벌이 위법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거는 예방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칸트는 형벌이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형벌은 100원 훔쳤으면 100원 훔친 것을 그대로 갚아주어야지 다른 목적 때문에 100원을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해보복의 응보의 관점이에요. 형벌권의 기초는 형벌을 받기를 의혹하는 범죄자의 동의 아니죠. 범죄자의 동의 아니고요. 예지체적인 인격의 동의가 다른 말로 계약이 우리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든지 동해 보복의 원리를 동의한다라든지 라는 이성의 명령이 나오는 거죠. 범죄자는 현상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상체적인 범죄자가 나 이 형벌을 받고 싶어라고 동의해서 형벌을 받는다면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형벌이 되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아서 범죄자의 동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3번. 공리주의에서 형벌의 양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강도에 상응해야 된다라고 보죠. 그렇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덜 받네? 그러면 범죄를 저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강도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처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형벌을 통해서 예방될 해악과 함께 형벌로 초래될 해악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방하면 아까 범죄자에게는 어쨌든 고통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고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죄자의 고통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네, 범죄자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인 손해인 거죠. 범죄자를 처벌을 함으로써 처벌을 위해서 들어가는 뭐 감옥 비용이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형벌로 인해서 생기는 해악은 이 범죄자의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손해가 얘가 작아야 되고 얘가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형벌은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정해지고 집행되어야 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칸트는 우리 이성들이 명령한 명령, 이성의 명령, 요게 정언 명령이죠. 그리고 요 명령에 따라서 사회 규범이 생기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칸트가 맞는 거고요. 공리주의자들도 형벌은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생님들끼리 합의해서 풀어주기로 한 문제들은 이렇게 9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이걸 공통적으로 풀어드리고 나머지 문제도 꼭 풀어보신 다음에 질문이 생기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험 때까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수능 특강의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